네, 1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 시간에 뇌들보, 뇌량 도입하다가 마쳤죠. 자, 뇌들보, 뇌량. 요 그림에서 요 부분이 뇌들보, 뇌량이에요. 지금 요 그림은 뇌를 위에서 보여준 거예요. 여기가 이마 부분, 여기가 뒤통수 부분이에요. 그걸 이렇게 반을 딱 자른다는 거 그린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건 지금 요쪽이 이마고 요 뒤통수 쪽이죠. 그래서 저선 위치에서 딱 반을 딱 자르게 되면은 바로 요 그림은 뭐 오른쪽 뇌의 안쪽 면을 제 뇌가 요렇게 돼 있다면 그죠? 요걸 반을 딱 잘랐어. 오른쪽 뇌의 안쪽 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여기 이마고 요 뒤통수 쪽인데 바로 이 부분이 뇌량 저기 있죠. 뭐 제가 적느니 뇌량 뇌들보요. 즉 뇌에 있는 큰 다리다. 한강교, 한강다리처럼 그런 의미의 구조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 오른쪽 반구, 오른쪽 뇌의 이 피질은 신경세포의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왼쪽 뇌도 마찬가지죠. 그 신경세포의 세포체들이 축삭을 뻗어서 같은 뇌부위의 다른 부위로 즉 전두엽은 두정엽으로, 두정엽은 전두엽으로, 척두엽은 또 전두엽으로, 척두엽은 또 두정엽으로 서로 직간접적으로 다 축삭을 뻗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것이 같은 쪽뿐만 아니라 반대쪽 부위하고도 그죠? 상응하는 부위, 전두엽은 전두엽, 척두엽은 척두엽, 후두엽끼리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오른쪽 뇌에 입력되고 왼쪽 뇌에 입력되고 오른쪽 뇌에서 처리되고 왼쪽 뇌에서 처리된 정보들이 서로 통합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축삭들이 지나가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이걸 뇌량이라 그래요. 우리 언어 이해를 볼 때 오른쪽 뇌에 운율의 이해와 표현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었고 왼쪽 뇌에 그런 뭐 논리적인 그런 인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언어 중추,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다 같이 합세해서 우리 언어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도운다 했죠. 그 말 속에 있는 운율, 즉 정서적 표현, 그리고 이해도,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정보도, 인지적 그런 내용도 이해하고 표현한다 했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뇌량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뇌량 뇌들보를 잘 자르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걸 예전에는 사이코 하면 이것이 뭐 마인드, 뭐 마음, 정신 이런 의미가 있는 뜻 아니에요, 그죠? 사이코 너무 크게 써서 또 좁네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저도 글자를 옆으로 써. 사이코 서저리라 해가지고 서저리는 뭐예요? 외과 수술이죠. 서저리. 외과 수술인데 뭐 이게 사이코가 정신이니까 정신 외과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뭐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죠 제거한다든지 꿰맨다든지 절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술하듯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디 뇌가 관련된다는 것은 아니까 뇌 부위를 뭐 제거한다든지 자른다든지 뭐 그 부위를 어떻게 그죠 도려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술을 통해서 정신을 고치고자 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시냅스 배웠죠. 시냅스를 배우면서 세포들 간에 연결되어지는 그 부위에서는 화학물질, 즉 신경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는구나. 거기에는 약물들이 기량제, 효능제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 그 신호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까지도 영향을 주는구나. 즉 우리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신경계를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 시냅스상의 효능제나 기량제 역할을 하는 약물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러한 약물이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즉 시냅스를 발견하고 시냅스에서 화학물질을 통한 신호 전달이 되는 것을 알고 약물들이 그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행동과 경험에 변화를 시키는 것은 결국 효능제, 기량제 작용을 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이 신경외과술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 제가 표현하는 무식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 그대로 무식한 방법이거든요.
이제 뇌 수술을 통해서 정신을 고친다. 이게 이제 무식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데 이 수술이 없어졌어요. 뭐 때문에? 시냅스 발견과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한 화학 신호, 그리고 약물이 기량계 효능장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면서 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뇌를 수술하는, 물리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은 없어지고 약물 처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간질은 요즘 뇌전증이라 부르거든요. 뇌전증이 이제 간질을 뇌전증이라 부르는데, 간질 뇌전증은 뇌의 어떤 부위에서 신경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를 보이는 거예요. 즉 활동질이 막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시냅스를 통해서 옆에 부위에, 그죠? 세포들도 또 과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그런 부위들이 과활성화되어질 때 그것이 행동상이나 경험상에 이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간질 뇌전증인데, 즉 뇌전증 간질증은 뇌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된 경우인데, 이것이 어떤 작은 부위에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약하다면은 약으로 이것이 치료, 즉 컨트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광범위하게 너무 정도가 심하다 하게 된 경우에는 이건 약으로 잘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부위가 과활성화되어서 뇌전증에 해당하는 그런 신경세포의 과활성화가 일어났다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금방 말씀드린 뇌량을 통해서 이쪽을 건너가서 이쪽에 있는 부위들도 막 과활성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가 전반적으로 과활성화 되어지니까 소위 뇌전증의 그런 빈도나 증상이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약을 처치하더라도 소위 쉽게 해서 약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이쪽에서 시작된 광범위한 부위의 그런 심각한 과활성화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어떻게 이 둘 사이의 연결, 뇌량을 자르면 그나마 이쪽 뇌라도 남으니까 그 빈도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뇌량을 자르고 난 다음에 약을 처치하니까 약효가 좋더라는 거예요. 아마 뇌량이 이렇게 즉 뇌량을 자르지 않은 경우에는 과활성화된 것이 이쪽으로 전달돼서 이 부위에 과활성화되면 이 과활성화된 것이 또 뇌량을 통해서 이쪽으로 또 다시 이렇게, 그죠? 되먹임 되면서 이 과활성화 점점 시너지 이펙트를 익히면서 증폭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위를 자르니까 그나마 과활성화된 이 부위의 그런 활동이 다른 부위로, 즉 반대편 부위로 옮겨가지 않으니까 이 부위 과활성화, 즉 뇌전증을 약물로 치료하기도 좋고 효과도 있고 뇌전증의 빈도나 그 정도가 약해지더라,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뇌량을 자르는 이 경우를, 그죠? 분리뇌 스플릿 브레인이라 그래요. 즉 뇌량이 잘린 경우를. 그래서 이 분리뇌 스플릿 브레인은 이제 뇌전증 치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사이코설저리처럼 정신외과술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뇌량이 잘린 것을 분리뇌라 하고, 이런 분리뇌 또는 이거는 뭐 번역상의 차이니까 분할뇌라고도 해요. 이런 뇌를 가진 사람들, 즉 이 뇌량을 자른 뇌전증으로 해서 이런 뇌량을 절단한 사람들을 분리뇌, 분할뇌 환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뇌량을 자르진 않아요. 이 방법 말고 이제 그 뇌전증 부위가 작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렇게 제거를 한다든지 약물을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지, 뇌량을 자르는 이런 소위 정신외과술에 해당하는 이런 수술은 요즘은 하지 않는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지금 뭘 얘기하려고, 분리뇌, 분할뇌를 얘기하려고 지금 뇌들보 뇌량을 지금 보여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뇌전증 얘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는 사실 뇌전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할뇌가 어떻게, 즉 분리뇌 수술, 그리고 분할뇌 환자가 어떻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뇌전증, 간질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는 뇌들보 뇌량이 무엇이고 분리뇌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난 시간 했던 내용, 요새 했던 내용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서 이제 최종적인 이번 이 슬라이드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척척척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큰 그림 크게 이해하는 게 참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고를 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시나 그동안 그런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이 생각하는 것만 하면은 이게 어렵다고 여겨졌어. 그래서 제가 그걸 가능한 좀 제가 전달하고 싶은 욕심에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앞에 내용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배웠던 언어와 관련된 그 지식도 다 지금 이제 뒤에 할 얘기의 내용이 토대가 되어져요. 자, 분할뇌 환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뇌량을 잘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앞에 큰 스크린에 그림을 봅니다. 여기 그림 동영상을 보시는 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오른쪽에는 이 스크린상의 오른쪽에는 닭발을 보여주고 왼쪽에는 지금 눈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사람도 있고 눈 덮인 자동차도 있고 눈 덮인 지붕에 이렇게 집안에서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는데 요 그림 중간에 점이 하나 이렇게 찍혀 있어. 이 사람이 분할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분할뇌 환자가 되겠죠. 환자가 될 텐데 이 사람이 이 점을 응시하는 거예요. 눈을 굴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 눈을 굴리거나 고개를 돌리면 이 맹점을 기준으로 이 망막상에 투사되어지는 시야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눈을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다 앞에서 배운 거 이거 다 불필요하게 배운 거 없어요. 다 제가 염두에 두고 차곡차곡 쌓아와서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모르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뭐 현상만 아는 것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의 시그니피컨스를 얘기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존재 인식 그리고 마음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하고는 정말 차이가 나요. 그냥 흥미거리, 호기심, 현상만 머무는 것하고는 당장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보라면은 그냥 그러그러한 재미난 일이 있더라라고만 설명하는데도 그것이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그것도 해보면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잘 전달도 안 돼요. 근데 이해하고 하면은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도 다는 못하더라도 짧은 부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한테 적용, 응용을 해서 그의 시그니피컨스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어지도록 하려고 제가 애쓰는 그다고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어요. 또 뭐 또 딴소리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다 딱 초점을 맞추게요. 아니면 아예 이 사람하고 이 사람 화면 사이에 큰 칸막이를 하나 하는 거. 칸막이를 하면은 제가 칸막이를 하면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눈을 돌려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않는 이상 눈을 돌려도 이쪽 눈에는 이쪽 닭발만 이쪽 눈에는 이쪽 눈사람 장면만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딱 여기 고정시키게 해요. 고정시키게 하면 자 시야에 이게 시야예요. 그죠? 시야의 오른쪽 절반은 어디로 들어가죠? 대측집에 컨트라리터에서 왼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시야의 왼쪽 절반은 어디로 가죠? 컨트라리터 대측집에 대해서 오른쪽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분의 머리에다가 왼쪽 뇌는 닭발을 그려놓고 오른쪽 뇌는 눈 오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분한테 이제 물어봐요. 당신은 무엇을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요렇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이 화면을 탁 보여줬다 끄도 되고 아니면 앞에 칸막이를 놔두고 아예 안 끄도 되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여주면 준 다음에 당신이 본 것을 말해보시오라고 해요. 자, 질문자 물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을 말해보시오 하면은 이 언어적인 표현은 뭐가 이해하죠? 이 사람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오른쪽 뇌에 언어 중추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왼쪽 뇌에 있는 베르니케 영역을 통해서 그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이해했다면 자기가 대답할 때는 왼쪽 뇌에 있는 제가 베르니케 영역 왼쪽이라 그랬죠.
좀 오른쪽에 있는 헷갈리는데. 자, 오른쪽 뇌에 있는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뭘 봤습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뭘 봤다 그래요? 왼쪽 뇌. 대적 지배. 이 사람은 닭발을 봤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못해요. 왜? 시야가 아니라 초점을 여기에 딱 맞추고 잠시 착각 보여주든지 아니면 아예 여기까지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칸막이를 해서 보여준다면은 눈 온 장면은 오른쪽 뇌에, 닭발은 왼쪽 뇌에. 근데 이분은 분할뇌, 뇌량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 두 뇌 사이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지 못해요. 여러분 같은 게 이 경우를 하고 무엇을 봤습니까 하면 여러분 당연히 눈알을 굴리지 않더라도 아니면 중간에 칸막이를 하더라도 닭발과 눈사람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그죠? 칸막이를 하든 초점을 맞추고 잠시 보여줬다 끄든 간에 이 사람한테 본 것을 다 얘기해 보라면 이 사람은 닭발밖에 없어요. 왜? 뇌량이 잘렸기 때문에 그죠? 고정된 시야에서 왼쪽 뇌로 들어가는 건 닭발인데 물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랭귀지 컴프레hension이죠. 왼쪽 뇌에 있는 베르니케가 이해해요. 그 다음 이제 무엇을 봤습니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왼쪽 뇌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 것은 닭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본 것을 오른손으로 집어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오른손 이쪽 오른손이죠. 자, 오른손의 운동은 어느 쪽 뇌가 지배하죠? 대측 지배니까 바로 왼쪽 뇌가 지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신이 본 것과 관련된 그림을 이 앞에 있는 카드에서 골라라면 닭대가리를 골라요. 맞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뭘 봤습니까? 하면은 닭발과 눈사람을 봤습니다. 본 것과 관련된 골라라면은 뭐 고를까요? 닭발, 망치, 토스트기, 뭐 배, 과일 같은데 이거는 곡괭이, 삽, 이거 뭡니까? 낙엽 긁어 모으는 거, 이거는 잔디 깎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닭발도 고르고 망치는 관련 없을 것 같고 빵 굽는 기계, 과일 관계없고 곡괭이 고를까요? 이 눈 오는 거 다 곡괭이가 갈 수 있을까요? 뭐 그리고 이게 눈삽, 이게 눈삽이거든. 눈삽 고르고 이거는 뭐 낙엽 긁어 모으는 거니까 이거는 잔디 깎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 고를 거예요, 여러분은. 근데 이 사람은 뭐 오른손으로 골라보라 하면은 오른손은 왼쪽 뇌에 의해서 대척 지배받으니까 왼쪽 뇌에 입력된 닭발과 관련된 닭대가리 골라요. 뭐? 이 사람은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무엇을 봤다라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한 것을 의식화시킬 수 있는 것은 왼쪽 뇌거든요. 그런데 이 왼쪽 뇌가 뭐 언어 중추도 거기에 있으니까 말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본 경험에 대해서 의식화된 형태로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말로 표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왼쪽 뇌에서 움직이는 오른손을 가지고 자기가 본 경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즉 이 손을 움직이는 운동이 왼쪽 뇌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움직임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의식화된 것에 합당한 운동을 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요. 즉 닭대가리 고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왼손으로 그러면 본 것을 골라보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본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분할뇌 환자입니다. 여러분 또 헷갈릴까봐 제가 헷갈릴까봐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분할뇌 환자예요. 이 사람이 왼손으로 본 것을 골라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왼손이 무엇을 고를지는 오른쪽 뇌에서 지배받죠. 대측 지배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본 것은 뭐냐 했을 때 닭발만 봤다고 했으니까 닭발만 봤다니까 자기는 본 것은 닭발밖에 없어요. 왜? 뇌가 경험한 것을 의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왼쪽 뇌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른쪽 뇌가 아니라 왼쪽 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닭발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왼손으로 본 것을 골라라 하면은 본 것과 관련된 골라라 하면 당연히 닭발과 관련된 닭대가리를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왼손으로 고를 때는 뭐
오른쪽 뇌에 지배를 받는데 오른쪽 뇌에 입력된 눈사람과 관련된 눈온 장면과 관련된 눈삽을 골라요. 눈삽을 고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보여주고 물어요. 왜 눈삽을 골랐습니까? 하면은 자, 왜 눈삽을 골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는 이미 행동을 했어요. 그죠? 고르는 과정은 몰라요. 왜? 오른쪽 뇌는 오른쪽 뇌에 입력된 정보, 즉 오른쪽 뇌가 경험한 것을 의식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 뇌는 비의식적인 정보 처리, 왼쪽 뇌는 의식적인 정보 처리. 그래서 의식적인 소위 자아라는 것은 왼쪽 뇌가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바로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기능이 동일하지 않다. 즉 기능이 비대칭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도 또 관련돼요. 우리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기능이 비대칭적이라는 것을 대뇌 기능 편재화라고 하는데 요 용어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 앞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얘기할 때 얘기했냐면은 언어 중추는 브로카와 베르니케를 얘기를 해요. 언어 중추 브로카와 베르니케는 왼쪽 뇌에만 있다. 뭐요? 바로 대뇌 기능 중에 언어 기능의 편재화예요. 어쨌든 기능이죠. 그래서 그 편재화에 해당해요. 그리고 언어의 정서와 이해를 표현한 것은 오른쪽 뇌에 있다. 이게 바로 대뇌 기능 편재화에 해당해요. 지금 이 경우에 뇌가 경험한 것을 의식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로 좌반구예요. 그래서 좌반구는 외부 세상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외부 세상에 노출됨으로써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식화시키고 자기 자신, 뇌 입장에서 자기 자신도 하나의 어떤 경험의 대상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경험도 의식화시키는 것은 왼쪽 뇌가 담당해요. 대뇌 기능 편재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와 관련된 것은 왼쪽 뇌가 담당한다.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지만 심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 뇌가 경험한 것은 우리는 의식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 뇌의 경험은 비의식적인 그런 자아의 어떤 그런 부분 또는 세상과의 경험 속에서 어떤 비의식적인 부분, 제가 종종 썼던 비유를 얘기하자면 빙산의 이 비유도 정확성은 떨어져요.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빙산의 이 아랫부분에 해당,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경험이라 하면은 이 빙산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비의식적인 경험은 오른쪽 뇌가, 그리고 이 의식적인 부분은 왼쪽 뇌가 담당한다.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바로 대뇌 기능의 편재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경우에 여기 초점을 맞추고 잠시 보여주던 아니면 여기 사이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쪽 눈에는 닭발만 들어오고 이쪽 눈에는 눈사람이 들어오게 하든 간에 우리는 뭘 봤냐 하면은 닭발과 눈사람 다 봤고 오른손으로 고르든 왼손으로 고르든 여기에 관련된 거 눈사람과 닭대가리 다 고를 수 있어. 왜? 뇌량이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다 말이에요. 주고받는다 말이에요. 즉 오른쪽 뇌에만 들어간 정보도 결국은 뇌량을 통해서 왼쪽을 거쳐서 그것이 의식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분할래 뇌량을 잘랐어요. 자르니까 이 사람이 뭘 봤냐? 언어적으로 물었죠. 그것이 자기 경험에 대해서 의식화시킬 수 있는 건 좌뇌죠. 그리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또 좌뇌에 치우쳐 있어. 그러니까 좌뇌에 들어가는 닭발과 관련된 것만 봤다. 그러니까 닭발만 봤다 그러고, 그러면 오른손으로 당신이 본 것과 관련된 골라라 하면은 닭대가리를 골라요. 즉 오른손은 왼쪽 뇌의 대적 지배 받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왼손으로 본 것을 골라라 하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얘기할 본 것은 닭발이라 했으니까 닭대가리를 골라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눈삽을 고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이 왼손은 오른쪽 뇌에 지배를 받는데 오른쪽 뇌에 들어간 것은 눈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오른쪽 뇌에 들어간 이 정보, 이 장면에 대한 것은 의식화시키지 못해요. 왜? 뇌량이 잘렸기 때문에 좌뇌로 넘어가서 의식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근데 뭐요? 이 손은 비의식적으로 이 왼손은 오른손에 명령을 받아서 비의식적으로 눈삽을 골랐어. 눈삽을 고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눈삽, 자, 당신이 이거 왼손으로 골랐습니다. 이 당신이 한 이 행동, 결국은 자기의 경험이죠. 이 고르다는 이 행동이라는 경험이 되겠죠. 이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래요. 저 달리 물으면 왜 골랐어요? 물어봐요.
왜 골랐어요?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또 어느 쪽 뇌가 담당해요? 왼쪽 뇌가 담당하죠. 근데 왼쪽 뇌는 이 눈삽과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분리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왼쪽 뇌에 있는 의식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 편제화된 그 특성을 가지고 의식화된 것은, 즉 본 것은 닭발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미 눈삽을 골랐다는 것을 지금 왼쪽 뇌를 통해서 다시금 확인했고 하니까 이 왼쪽 뇌가 갖고 있는 정보만으로 가지고 스토리를 지어내요. 즉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 사기치고 뭐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보다는 말을 빌려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작화를 해요. F인데 아이 참 마음이 급하니까 confabulation이라 해가지고 confabulation에서 작화, 이게 한자말이죠. 이야기를 지어내요. 작화를 해요. 어떻게? 나는 눈삽이고 닭똥 치우기 위해서 고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미 자기는 행동을 했다는 걸 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의식화시킬 수 있는 거는 왼쪽 뇌에 들어온 정보, 그리고 왼쪽 뇌에밖에 의존할 수 없어요. 오른쪽 뇌와 뇌량이 잘렸기 때문에 정보를 주고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뇌가 만드는 얘기는 뭐요? 실제 이 외부 환경, 자기가 하는 행동과는 별개로 왼쪽 뇌는 자기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작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우리의 경우에는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이거 다 받고 오른손을 고르든 왼손을 고르든 눈삽과 닭똥을 고르고 닭대를 고르고, 눈삽은 뭐 눈 치우는데 닭대가리는 닭발레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왜? 뇌량을 통해서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서로 주고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잘 됐는데 오른쪽 뇌에 든 이 정보는 의식화시키지 못하고, 하지만 오른쪽 뇌에서 대측집에 받는 왼손을 가지고는 이 오른쪽 뇌에 대한 관련된 정보와 관련된 이러한 눈삽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삽을 고르게 되는 이 과정은 이 사람이 의식을 못해요. 즉 오른쪽 뇌가 갖고 있는 비의식적 수준에서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럼 그 행동 결과에 대해서 왜 눈삽을 골랐습니까 하면 이 사람은 왼쪽 뇌만으로 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오른쪽 뇌로부터 받은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눈삽은 닭똥 치우기 위해서 고르다 그래요. 자, 이게 바로 분할뇌 환자예요. 이게 시사한 바가 또 이게 참 제가 보기엔 참 재밌는데, 자 여기 읽어볼까요? 글자. 동영상은 안 보이실 텐데, 서로 다른 방구에 각기 다른 인지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이다. 왼쪽 방구에 보여준 것, 닭발과 어울리는 것을 왼쪽 방구가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즉 왼쪽 방구가 선택했다는 얘기는 왼쪽 방구에 지배받는 오른손으로 골랐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요청하면 또 한 오른쪽 방구에 보여준 것, 오른쪽 방구에 보여준 것은 눈이 내리는 풍경이죠. 그죠? 눈이 내리는 풍경과 어울리는 것을 오른쪽 방구가 선택하라고 요청했다. 각 방구가 반응한 것에 대하여 피험자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 보도록 요청했다. 제가 여기까지 장황하게 지금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했는데 소개한 내용이에요. 자, 앞에 봤던 뇌량 분할하는 거, 그 앞에 시야가 대측집에 되어지는 거, 그리고 우리 신체 표상할 때 봤던 이 오른손, 왼손, 왼쪽 오른몸, 왼쪽 몸이 뇌하고 대측집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언어 중추와 관련해서 벨리케 브로카 영역이 관여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또 기능 편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추가한, 그죠? 왼쪽 뇌는 의식적인 처리까지 다다르고 오른쪽 뇌는 비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한다. 정상인들은 뇌량 때문에 오른쪽으로 처리된 정보도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 이건 내용 다 합쳐져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분할뇌 환자의 경우예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도 이 사람이 보여주는 바로 거짓말, 작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요거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제가 준비할 땐 저거부터 얘기하려는데, 자, 대뇌 기능 편제와, 아까 편제와 레터럴라이제이션이라 말씀드렸죠. 대뇌 기능 편제와
우방구는 아날로그식으로 표상을 해요. 이제 표상이라는 단어 이제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해요. 좌방구는 디지털식으로 표상해요. 그러면 뇌량을 통해서 우방구의 정보를 좌방구가 받아들여서 의식화해낼 때 아날로그, 디지털 이런 구분하시죠? 디지털이 아무리 표집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횟수로 한다 하더라도 아날로그의 정보를 그대로 다 옮기지는 못해요. 즉 디지털화 시킬 때 그 중에 누락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누락되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분할내 환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바로 이렇게 뇌가 표상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방구에 아날로그로 주어진 그 정보를 뇌량을 통해서 좌방구가 옮겨 받을 때 디지털식으로 그 정보를 처리한다면은 그 디지털화 시키는 중에 누락된 정보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좌방구가 의식적인 그러한 처리 과정을 일어난 중에 바로 뭐요? 작화, 꾸며넣기,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바깥 세상에 대해서든 나에 대해서든 시각할 때 채워넣기, 그리고 색지각과 관련해서 그런 해석 과정, 그 이후에 저는 예측이라는 용어 썼었죠. 그러면서 편견을 키워드로 삼아서 많이 누차 반복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신체 표상과 관련해서 환상감과 환상탕 얘기하면서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앞서 시간에 어느 상식적 얘기하면서 대통령 연설 얘기하면서 정상인들이 바로 경험하는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거 왜곡된다고 얘기했죠. 바로 지금 여기 와서 바로 또다시 분할내 환자의 그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바로 뭐요? 의식화되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의식화하고 내 몸에 대해서 의식화하고 내 자아에 대해서 의식화하는 그 좌방구의 특성이 바로 우방구와 다른 그러한 표상 방식 때문에 이 좌방구가 거짓말, 작화를 해내는데 그것이 내 자신과 관련된 내 경험, 내 자신에 대한 얘기가 되어질 때는 그것이 우리가 용어를 비례로 쓰자면 그것이 자기 기만, 자기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대통령 연설에서 우리는 남을 속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속고 나는 스스로 속고자 하기 때문에 속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방구는 비언어적 표상을 해요. 그래서 난독증 같은 경우에도 이 우방구의 비언어적 표상과 관련돼요. 그래서 이 난독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좌방구의 언어적 표상보다는 이 우방구의 비언어적 표상이 더 발달했다 할까요? 이 부분이 강하다 할까요? 뭐 평범한 용어로 얘기하자면 뭐 아니면 좀 전문적인 얘기하자면 더 발달했는데 이 언어적 표상을 그죠? 비언어적 표상에 이 뇌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글을 읽을 때 언어적 표상을 그것을 다시금 재해석하는데 이 부분의 기능이 이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이 부분이 더욱더 뭘까요? 뭐 발달되어 있다. 더 강하다. 강하다는 표현 전문적인 표현은 아니라 우리 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쓰는 용어인데 강하기 때문에 바로 글 읽기를 통해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난독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그것이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난독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난독증이 우리 시각에서 배웠던 채워넣기 현상과 관련해서 그죠?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러한 이렇게 채워넣기 현상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빼먹어버리는 즉 그 경우는 맹점이라 얘기하지 않고 암점이라 얘기를 하는데 맹점은 망막에 있는 것이고 암점은 이제 시각계상에 그렇게 시각 정보가 미싱되어지는 손상이나 어떤 그런 질환으로 미싱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암점 때문에 그렇게 글을 정상적으로 읽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뭐 난독증과 얘기한 것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난독증 얘기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우방구는 비언어적 표상, 좌방구는 언어적 표상. 그리고 우방구는 언어의 운율적 이해와 표현, 좌방구는 언어의 문법적 이해와 표현. 그리고 우방구는 직관적이고 전체적이고 공간적인 지각이고 좌방구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인과적 지각이고 그리고 우방구는 우리 시각과 관련해서 어떻게 경로 생각나세요? 후두역 1차 피질에서 두정엽 쪽으로 와서 비의식 수준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절하는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맹시 현상 얘기했죠. 바로 어떻게 경로가 그때는 좌방구, 우방구 구별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경로는 1차 시각 피질에서 우방구 쪽으로 많이 가고 무엇 경로는 뭐죠?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봤는지 그것이 모양이었든지 위치가 어떤지 색깔이 어떤지 우리가 결국 시각적 경험을 의식화하는 거였죠. 요거는 어때요? 복측 경로, 그 측뒤옆 쪽으로 가는 것인데 이 무엇 경로는 좌방구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시각이 들어와서 1차 피질로 갔다가 어떻게 경로는 그죠? 어떻게 경로는 오른쪽 뇌가 뇌 쪽에 두정엽 쪽으로 많이 가고 무엇 경로는 왼쪽 뇌의 측두엽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분할뇌 환자 같은 경우에 무엇을 봤느냐 시각적인 경험이죠. 근데 무엇을 봤느냐 할 때 바로 왼쪽 뇌의 복측 경로 측뒤옆 쪽으로 가는 그러한 시각 경험이 결국 어떻게 언어화되어 가지고 자 지금 정보 엄청 우리 배웠던 거 다 지금 복합되어집니다. 자 눈으로 봤던 정보가 1차 시각 피질 갔다가 그죠? 배측 경로 쪽으로 가면서 지금 베르니케 영역에 들어가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배측 경로로 들어왔던 무엇 경로 그것이 언어적으로 해석 베르니케 영역이 되어서 브로카 영역을 통해서 의식화된 과정을 통해서 말로 닭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경로는 우방구, 무엇 경로는 좌방구 이렇게 기능이 오른쪽 왼쪽으로 특화,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문화되어 있어. 이걸 바로 대뇌 기능 편주화라 그래요. 지금쯤 되면 여러분이 너무 어렵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부터 계속 기초되는 걸 똑같이 반복해서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해야지만 지금 거의 끝 시간에 왔는데 이것을 지금 다 통합시켰어요.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거 아까 난독증 이해하면서 체온 넣기 얘기했죠. 그리고 아날로그 디지털식 얘기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얘기하면서 지금 앞에서 배웠던 언어 얘기 그리고 지금 시각과 관련해서 어떻게 무엇 경로 지금 다 통합된 얘기예요. 제가 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배웠던 거 다 끌어와서 복습하자면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해야 할 판이니까 뭐 지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얘기 못 하겠어. 다음 내용도 더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우방구는 아날로그식, 좌방구는 디지털식, 그리고 우방구는 비언어적 표상, 그리고 좌방구는 언어적 표상, 우방구는 언어의 운율 이해 표현, 좌방구는 언어의 문법적 이해 표현. 브로카, 베르니케가 각각 해당되겠죠. 그리고 우방구는 직관적, 전체적, 공간적 지각을 하기 때문에 시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경로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논리적, 분석적, 인과적 지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인식까지 이어져서 이것을 무엇을 봤다라고 내가 지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언어의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과 언어 브로카 영역이 갖고 있는 그런 언어의 그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인과적인 그런 표현과 이해와도 관련되는 거예요. 동양은 주로 우방구적이다, 서양은 좌방구적이다. 좀 이렇게도 대응시켜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얘기하려면 이것도 뭐 시간도 거의 한번 한 30-40분 잡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좌우방구의 기능이 대칭적이지 않은 것을 대뇌 기능 편제화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좌방구는 의식적이고 우방구는 비의식적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웅덩거려서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런데 우리는 뇌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방구가 하는 비의식적인 처리 또는 우방구 경험도 우리는 의식화시켜서 경험하고 말로도 표현하고 언어적으로도 상상하고 사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우방구의 아날로그식 표상 때문에, 지금 이 정상인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좌방구의 디지털식 표상 때문에 이 사이에는 디지털 표상이 아날로그 표상을 그대로 다 변형시키지 못하니까, 정보를 옮겨다지 못하니까 미싱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빠뜨려진 부분은 좌방구가 갖고 있는 내용만으로 꾸며넣기, 즉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바로 그러한 정상인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여기에서는 뇌량이 잘린 분할뇌 환자를 대상으로 그것이 확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분할뇌 환자에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이것이 흥미로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정상인에게서 있는 그런 작화, 꾸며내기가 이 경우에는 확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소위 정상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식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의 작동 방식과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정상인들도 작화, 거짓말을 해요. 뒤에 동영상 가지고 또 그걸 보겠습니다만. 자, 당장 거짓말 이거 볼 때 했었죠. 앞선 시간에. 이거 실어증 환자를 언어상실증 환자 파한대소 한 사람은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고, 음색 인식불능증 환자는 베르니케 영역에 대응되어지는 그런 음색, 즉 언어의 정서, 운율을 이해하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인데, 언어상실증, 즉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파한대소였어요. 왜? 그 연설 속에 있는 뉘앙스만 들어보니까 이게 개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음색인식불능 환자는, 그죠? 바로 언어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것만 들을 수 있어요. 설득이 없고 문장이 엉망이고 조리도 없고 머리가 돌았다 그랬어요. 누가 정상인들이 생각하기에 명연설이라 생각하고 감동받았고, 연설하는 본인도 감동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정상인들은 자기 기만, 작화를 한다는 거예요. 뭐 좌뇌가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분할뇌 환자를 통해서 다시금 그것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정상인들이 이러한 대뇌 기능 편재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흔한 거짓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누구? 분할뇌 환자가 아니라 저나 다른 사람, 정상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는 뇌과학자가 아닌데 철학자인데 바로 우리의 인식론과 관련된 이러한 경구를 던진 거죠. 근데 이 뇌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뇌는 구성하는 데예요. 자, 구성이라는 단어 예청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우리 뇌 안에 이런 시냅스 연결, 이 연결 조직화는 우리 신체 표상하면서 재조직화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바로 이 조직화되는 것을 구성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구성된 이 뇌의 연결 패턴을 통해서 표상되어짐으로써 경험하게 되어지는 지각, 예측 또한 구성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성하는 뇌가 뭐죠? 주로 좌뇌란 말이에요. 좌뇌. 우뇌는 비의식적 수준에서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요. 그런데 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분할뇌 환자에서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은 본 것이 닭발밖에 없다지만 우뇌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표현했죠. 그런데 분할뇌 환자에서는 특히 두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정상인의 경우에도 결국 우뇌의 경험이 뇌량을 통해서 좌뇌로 옮겨질 때 그 좌뇌는 우뇌의 아날로그 정보 처리를 그대로 다 표상하지 못하니까 좌뇌는 의식화할 때 그것이 외부 세상이든 자기 몸에 대한 것이든 자기 소위 자아 정체성에 대한 것이든 그것을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그 구성이 실제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 그리고 지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자기 몸에 대해서든 통증에 대해서든 언어에 대해서든 그런 것들이 다 실제가 아닌
왜곡된 것이고 환각일 수 있고 착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성하는 뇌는 바로 좌뇌고 그 좌뇌를 흔히 우스갯소리로 뇌과학자들은 거짓말짱이 뇌라 그래요. 그래서 분할뇌 환자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좌뇌 우뇌 기능 편제화를 통해서 볼 때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소위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뭐요? 거짓말짱이란 얘기요. 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작화, 컴패리션, 거짓말을 꾸며낸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니체가 얘기하는 가장 흔한 거짓말은 자기 스스로에 하는 거짓말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된 뇌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구성된 뇌, 즉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자, 지금 거짓말은 은유적으로 그 단어를 빌어와서 쓴 겁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을 속이고 뭐 해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 그런 거짓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상인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또 뭐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뭐 행복이니 기쁨이니 이런 것들 쾌락이니 우리 보상경로 얘기하면서 쾌감 얘기 많이 했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조현병 환자가 겪는 그러한 망상이니 환각 그리고 정상이 겪는 일상의 갈등, 불안 그리고 심리적인 질환들이 다 뭐예요? 내 안에 거짓말로 구성된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험인 거죠. 그래서 뇌가 외상을 당한다든지 뇌졸중을 해서 그런 신경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닌 소위 마음의 병, 정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유전적인 문제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근본 뿌리를 찾아보면은 다 자기 자신을 속여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게 불안이든 스트레스든 편견이든 뭐 갈등이든 뭐 쾌락이든 그죠? 행복조차도 다 우리는 실제 그대로를 세상이든 자기 몸에 대해서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짓말짱이 좌뇌라고 부르는 그러한 구성하는 뇌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 실제가 왜곡되면 왜곡될수록 그것은 결국은 심리적 문제를 낳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가진 사람, 소위 심리질환, 정신질환자들, 아까 뇌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손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 유전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다 밑바닥에 다른 사람보다 거짓말을 많이 해요. 뭐?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성된 것이 그대로 외부의 투사, 반영되는 것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걸 결국은 알게끔, 즉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반성하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심리치료의 목적이다. 성공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문제, 소위 문제를 가지지 않은 저나 다른 정상인들도 우리는 다 그러한 갈등을 겪고, 그죠? 질환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문제를 수시로 겪고, 행복조차도, 쾌감조차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다 뭐요? 내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바로 불교에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오온은 개공하다. 그 오온이라는 것이 우리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뭐 우리 시각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인식론과 관련해서 뭐 존재론 관련해서 이런 것과 다 포함된 그런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하다라는 거야. 그런 착각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롭고 즐겁고 뭐 기쁘고 슬프고 하는 이러한 번뇌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실 있는 것으로 딱 깨달을 때 반야가 지혜란 뜻이거든요. 큰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온은 개공하고 일체 개고가 의미하는 바라고 제가 얼추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정확성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조금 들은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연결해서 얘기해 보는 거니까 뭐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뭐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대의는 제가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우리가 지금 이게 뇌각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 그죠?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과 다 이게 맥락이 통하는 거죠.
자, 프로이드 들어보셨죠? 프로이드의 에고, 바로 이 에고가 바로 프로이드의 에고나 수페고나 이더 개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의식적인 처리, 비의식적인 처리, 뭐 우뇌, 좌뇌 구성하는 데 거짓말장인 데가 딱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프로이드 나름대로 인간을 이해하는 패러다임 하에서 자기가 생각한 개념을 이렇게 설정하고 나름대로 설명한 것이고, 뇌과학자는 또 뇌과학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인간을 보는 패러다임 하에서 그게 적절한 개념을 만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요것은 요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딱딱 대응시킬 수 없지만,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성하는 뇌, 거짓말장이 좌뇌, 니체가 얘기하는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스스로라는 것은 바로 프로이드의 에고에 상응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프로이드의 에고가 늘 하는 일이 뭐죠? 자아방어기제요. 자아방어기제요. 들어보셨습니까? 합리화하고 억압하고 성화시키고 그죠? 투사하고 부정하고 하는 것. 결국 뭐야? 다 의식적인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을 통해서 하는 거. 뭐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욕망과 슈퍼에고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회적 규범 사이에 이걸 해결해야 될 텐데, 이 갈등이 의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런 갈등과 불안을 의식적인 자아에 해당하는 에고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감당하기에는 이 에고가 너무 불안하고 심리적 힘드니까 뭐요? 그걸 부정하고 억압하고 억제하고 반동 형성하고 투사하고 성화하고 합리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위에도 더 많아요. 뭐 한 10몇 가지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식을 통해서 뭐 이 에고 자아를 방어한단 말이에요. 이 방어가 그렇게 다 뭐예요? 아까 언어상실증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바로 자기 기만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언매스킹 되어서 확 드러난 것이 아까 분할내 환자가 보여준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에고, 그 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 자아 방어 기제라는 것은, 이거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정상적이려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자아방어기제가 쓰는 아까 구체적으로 그러한 전략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을 때, 너무나 자기 자신과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정신질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까지 얘기했던 맥락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맞아떨어진다고 설명드리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분할내 환자와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죠. 이 분할내 환자 중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10명 중에 퍼센테이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왼손잡이거든요. 한 10%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 90%는, 우리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한 90%는 다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잡이는 왼쪽 뇌에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고, 언어적 이해와 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고, 의식화된 것을 언어의 형태로, 수화가 되었던 뭐 말이 되었던 글이 되었던 언어의 형태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손잡이나 양손잡이 중에 한 30%만 오른쪽 뇌에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요. 그렇게 드물죠. 그죠? 10명 중에 1명이 왼손잡이인데, 즉 10%가 왼손잡이인데, 그 10%의 왼손잡이 중에서도 30%만 오른쪽 뇌에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 뇌 다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는 영역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어느 중추가 오른쪽 왼쪽에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정서적인 측면, 운율의 이해와 표현과 관련된 부분도 오른쪽 왼쪽 뇌에 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본 바가 없어요. 어쨌든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오른쪽 왼쪽 뇌에 다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 사람은 오른쪽 뇌조차도 의식화된 그러한 처리, 경험이 되어지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 이야기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딱 한 사람, 분할내 환자인데, 분할내 언제 한다 했죠? 요즘 분할내 안 한다 했죠? 뇌량 절단 안 했는데 간질이 있어요.
간질이 있다고 해서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다 뇌량 자르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심해서 약으로 안 들을 때는 뇌량을 자르는데 간질이 있는 중에도 뇌량을 잘라야 할 만큼 간질이 심하다는 것도 상대적으로 드물겠죠. 그런데 뇌량을 잘랐는데 그 사람은 오른쪽 뇌, 왼쪽 뇌에 다 베르니케 브로카 영향, 언어 중추가 있는 거예요. 즉 오른쪽 뇌, 왼쪽 뇌가 다 언어적인 처리까지 다다를 수 있는 의식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수술 받은 사람이 15살 소년이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왼쪽, 오른쪽 다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고, 즉 의식적인 경험까지 처리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뇌량을 잘라, 간질이 있는데 또 뇌량까지 자를 만큼 간질이 심했다는 건 굉장히 극히 드문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바로 이와 같은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뭘 봤냐 하면은 닭발 보고 눈사람 봤다 그러죠. 왜? 뇌량이 잘려도 오른쪽 뇌조차도 의식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손 왼손으로 고르면 다 닭발 눈사 고르고, 아까 설명드린 경우와 달리 이 사람 경우에는 눈사 왜 골랐냐면은 바로 오른쪽 뇌에 들어온 이 눈 장면 때문에 골랐다 그래요. 거의 정상인하고 겉으로 봐서는 하나도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이 사람은 뇌량이 잘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경우 15살 소녀의 경우는 뇌량이 잘렸지만 오른쪽 뇌, 왼쪽 뇌가 다 언어 기능과 의식적인 기능이, 그죠? 공이 갖고 있으니까. 정상의 경우에 뇌량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 뇌의 기능 정보가 왼쪽 뇌로 공유되어지니까 이제 의식화해서 다 봤다. 각각 고르더라도 다 해당하는 고르고 설명할 수 있다고 아까 누차 얘기했죠. 자, 그런데 바로 그 15살 먹은 소년의 경우에 오른쪽 뇌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질문을 한 거예요. 글자를 쓴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하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쪽 뇌에만 들어가겠죠. 그 장면을 여기다 초점을 맞춰 잠시 보여든지 아니면 이 사이에 칸막이를 하고 그쪽 보여주면은 이쪽 뇌에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그만 반복하죠. 반복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그 15세 소년한테 오른쪽 뇌에다가 물을 줘도 여기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으니까 나는 자동차 경주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왼쪽 뇌에다가 그걸 또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으니까 자기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뭐요? 오른쪽 뇌, 왼쪽 뇌. 자기 안에, 그죠?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죠. 즉, 달리 말하면 왼쪽 뇌가 모르는 오른쪽 뇌의 자기가 있고, 오른쪽 뇌가 모르는 왼쪽 뇌의 자기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뇌량이 연결됐다면 그 안에서 뭔가, 그죠? 타협이 일어나서 뭐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분리뇌 환자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물어요. 이 사람 왼쪽 뇌에다가 오른쪽 뇌에다가 묻는데 오른쪽 뇌에다가 물어요. 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없어요. 저는 무신론자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왼쪽 뇌에다 물어봐요. 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냐? 신이 있어요. 나는 신을 믿어요. 이렇게 해요. 자, 자기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뭐 하나의 무신론자인 자기와 하나는 유신론자인 자기가 있어.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또 뭐예요? 그의 소년에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흥미롭지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이 얘기 이후에 제가 끊임없이 했던 그 얘기, 다시 가장 흔한 거짓말, 스스로에 대한 거짓말이야. 뭐? 우리가 소위 유신론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안에는 자기가 모르는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fMRI라고 들어보셨어요? 뇌가 실시간으로 활동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는 거예요. 자, 무신론자라고 자기 생각하는 사람 모았어요. 자기는 유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았어요. 그리고 뇌 스캐너 안에, fMRI 스캐너에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무신론자한테 당신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네 하고 대답할 때 뇌가 활동하는 걸 봐요. 어디? 우리 사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라 했죠? 바로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이 관련해요. 이 전전두엽을 보니까 그 부위에 활동이 거의 없어요. 자, 우리 몸도 그렇지만 뇌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잘하는 행동은 크게 에너지가 안 들어가죠. 여러분이 젓가락 들고 이 젓가락질 하는 데는 크게 힘이 안 들어가죠.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 쓰는 물건이나 무거운 엿기를 든다면 그만큼 힘이 많이 들고 그 자세가 자유롭고
편하지 않아요. 뇌도 마찬가지로, 그죠? 빠른 정보 처리, 자동화되는 정보 처리. 달리 얘기하면 뭔가 복잡한 처리를 요구하지 않을 때 뇌 활동이 상대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한테 fMRI를 집어넣고 당신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묻는 거죠. 무신론자한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니까 전전두엽에 있는 뇌가 거의 활동 안 하면서 대답은 예라고 그래요. 뭐요? 네라는 대답하고 전전두엽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묻는 질문에 자기 안에 뇌도 그렇고 자기 행동도 그렇고 무신론자라고 자기는 믿는다는 얘기죠. 자, 이제 유신론자입니다. 유신론자를 fMRI에 집어넣고 물어요.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래 물어요. 무신론자한테는 자기는 믿는 대로 없다고 믿느냐고 물었고, 유신론자는 있다고 대답했으니까, 그죠?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자한테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예 하는데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뭐예요? 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을 비해 없다라고 처리하는데 말은 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아까 분할뇌 환자에서 본 것처럼, 그죠? 오른쪽 뇌가 하는 걸 눈삽을 골랐지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모르니까 왼쪽 뇌가 닭똥 치우기 위해서 골랐다라고 구성하고 작화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처럼 유신론자들을 fMRI에 집어넣고 자기가 믿는 대로 당신은 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하니까 대답은 네 하는데 뇌는 전전두엽이 엄청 바빠요. 왜? 그 네라고 대답한 것이, 그죠? 이게 있는 그대로의, 그죠? 그런 정보 처리가 아니니까 뇌 안에서는 뭐 이 말을 빌리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을 빌리자면은 구성하고 거짓말을 하느라고 전전두엽이 바쁘다는 거야. 바로 이게 언어상실증에서 대통연설, 그리고 아까 분할뇌를 통해서 봤고, 우리 시각부터 해서 쭉 보아오면서, 그죠?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느냐, 선택이 나의 것이냐, 그리고 시각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그죠? 예측한다, 그것이 왜곡을 일으키고 편견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한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기 기만, 아까 충분히 얘기했죠.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거짓의 언어라 해서 이 동영상 하나 또 보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 보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테드 에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소문자 이렇게 테드 에드 이렇게 넣고는 여기서 거짓의 언어 이렇게 키워드 넣어서 이걸 찾았거든요. 찾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 지금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rry, my phone died. It's nothing. I'm fine. These allegations are completely unfounded. The company was not aware of any wrongdoing. I love you. We hear anywhere from 10 to 200 lies a day, and we spent much of our history coming up with ways to detect them. From medieval torture devices to polygraphs, blood pressure, breathing monitors, voice stress analyzers, eye trackers, infrared brain scanners, and even the 400-pound electroencephalogram. But although such tools have worke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most can be fooled with enough preparation, and none are considered reliable enough to even be admissible in court. But what if the problem is not with the techniques, but the underlying assumption that lying spurs physiological changes? What if we took a more direct approach, using communication science to analyze the lies themselves? On a psychological level, we lie partly to paint a better picture of ourselves, connecting our fantasies to the person we wish we were, rather than the person we are. But while our brain is busy dreaming, it's letting plenty of signals slip by. Our conscious mind only controls about 5% of our cognitive function, including communication, while the other 95% occurs beyond our awareness. And according to the literature on reality monitoring, stories based on imagined experiences ar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ose based on real experiences. This suggests that creating a false story about a personal topic takes work and results in a different pattern of language use.
A technology known as linguistic text analysis has helped to identify 4 such common patterns in the subconscious language of deception. First, liars reference themselves less when making deceptive statements. They write or talk more about others, often using the third person to distance and disassociate themselves from their lie. Which sounds more false? Absolutely no party took place at this house, or I didn't host a party here. Second, liars tend to be more negative, because on a subconscious level, they feel guilty about lying. For example, a liar might say something like, "Sorry, my stupid phone battery died. I hate that thing." Third, liars typically explain events in simple terms, since our brains struggle to build a complex lie. Judgment and evaluation are complex things for our brains to compute. As a US president once famously insisted, "I did not have sexual relations with that woman." And finally, even though liars keep descriptions simple, they tend to use longer and more convoluted sentence structure, inserting unnecessary words and irrelevant but factual sounding details in order to pad the lie. Another president confronted with the scandal proclaimed, "I can say categorically that this investigation indicates that no one on the White House staff, no one in this administration presently employed was involved in this very bizarre incident." Let's apply linguistic analysis to some famous examples. Take 7-time Tour de France winner Lance Armstrong. When comparing a 2005 interview in which he had denied taking performance-enhancing drugs to a 2013 interview in which he admitted it, his use of personal pronouns increased by nearly 3/4. Note the contrast between the following 2 quotes. First, "Okay, a guy in a Parisian laboratory opens up your sample, Jean-Francis so-and-so, and he tests it. And then you get a phone call from a newspaper that says, 'We found you to be positive 6 times for EPO.' Second, I lost myself in all of that. I'm sure there would be other people that couldn't handle it, but I certainly couldn't handle it, and I was used to controlling everything in my life. I controlled every outcome in my life." In his denial, Armstrong described a hypothetical situation focused on someone else, removing himself from the situation entirely. In his admission, he owns his statements, delving into his personal emotions and motivations. But the use of personal pronouns is just one indicator of deception. Let's look at another example from former Senator and U.S. presidential candidate John Edwards. "I only know that the apparent father has said publicly that he is the father of the baby. I also have not been engaged in any activity of any description that requested, agreed to, or supported payments of any kind to the woman or to the apparent father of the baby." Not only is that a pretty long-winded way to say, "the baby isn't mine," but Edwards never calls the other parties by name, instead saying, "that baby, the woman, and the apparent father." Now let's see what he had to say when later admitting paternity. "I am Quinn's father. I will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provide her with the love and support she deserves." The statement is short and direct, calling the child by name and addressing his role in her life. So how can you apply these lie-spotting techniques to your life? First, remember that many of the lies we encounter on a daily basis are far less serious than these examples, and may even be harmless. But it's still worthwhile to be aware of telltale clues like minimal self-references, negative language, simple explanations, and convoluted phrasing. It just might help you avoid an overvalued stock, an ineffective product, or even a terrible relationship. 자, 조금 전에 동영상 본 것 거기에는 실제로 남을 속이기 위한 그런 거짓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보여줬냐면 여기까지 얘기할 때는 남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얘기한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비의식적으로 기만하는 그런 내용을 쭉 얘기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뭐 거짓말이라는 것은 의식화된 어떤 그런 거짓말 또 무관하지 않으려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 동영상에서는 그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 소위 우리가 실제로 거짓말이라 얘기하는 그런 경우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좀 와 보면은 그죠, 자기를 미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까지 얘기한 것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고, 여기 거짓말 속에는 제가 의식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상황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들도 여기에서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이고, 진짜 거짓말을 잘 하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홀라당 속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홀라당 속여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는 거짓말이 되는데, 그때 거짓말은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조차도 홀라당 속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참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이든 비의식적이든 거짓말을 하게 될 때는 뇌 안에서는 그것이 무언가 자기 자신을 홀라당 속에서 하는 거짓말이 되었던 그 경우는 오히려 참말이 돼버린 거죠. 자기도 그대로 믿으니까. 아니면 참말을 할 때와는 달리 와 다른 뇌에서의 어떤 그런 그 활동 패턴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유신론자나 무신론자들이 그런 fMRI상에 들어가서 자기의 대답과 관련해서 뇌 활동을 볼 때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자는 100이면 100, 유신론자는 100이면 100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런 비율이 그렇게 크게 나눠지더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금방 보는 동영상에서 자기를 미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비의식적으로든 그러한 꾸며내기, 거짓말을 할 수 있다. 니체의 말대로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와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얘기까지 다 염두에 둬서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때 소개됐죠. 라마찬드란 박사가 쓴 그 책 안에 나오는 얘기라고. 일부러 노력하지 마라. 그냥 학을 하지 마라. 일부러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좌뇌에 의해서 꾸며내어진 그러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결국 뇌에 의해서 결국 있는 그대로 행동으로 되어지게끔 갖추어진 그러한 상태에서만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은 부단히 이제까지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다시금 세세하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얘기할 것 없이 결론만 얘기하면은 자기 기만에서 가능한 한 물러나서 자기 기만하지 않고 부단히 꾸준히 내 몸과 내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딱 가소성에 의해서 딱 구성되어질 때 우리는 실제 그것을 하게 된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도 금방 오늘 한 이 내용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뭐 중간중간에 제가 끊어서 또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뭐 이제까지 얘기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런 스포트하는 뭐 자료로서 보여준 거라서 쭉 보신 것이고 이 이후에 조금 더 남아 있어요. 의사소통 그리고 이 모방과 공간 관련해서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울유론 이런 것들 얘기할 게 있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좀 시간들 할애해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